먼저 서대석 서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책과 시를 사랑하시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서대석 청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건 맞은데 시는 잘 모릅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도 하고 모든 걸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던 건데 너무 빨리 왔습니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코로나19를 맞게 돼가지고 일반 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저희 행정도 혼란스럽기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저희 행정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비대면 재택근무 이런 것을 30%까지 하자 이렇게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은 저희 세대 정도 되면 죄송합니다만은 하여튼 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로 이렇게 읽는 것만이 책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 요즘에 우리 상록도서관에서 제공해주는 전자책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습니다. 전자책으로 책을 읽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골라서 책을 대출해서 읽는 줄 알았더니 요즘은 스마트 도서관에서 자기가 읽고 싶은 거 골라서 대출해 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예견돼서 저희 구청도 스마트 도서관도 더 확장하고 또 그렇게 책 배달 서비스도 하고 다양하게 시민들이 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읽고 싶긴 한데 직접 도서관에서 대출받기 곤란하니 그것을 어떻게 대신 욕구를 충족시켜 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스마트 도서관도 또 그런 책 배달 서비스도 더 다양하게 또 이렇게 비대면 이런 행사를 통해서라도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용섭 선생님 이렇게 작은 동네, 광주 정도를 작은 동네라고 생각하신답니다. 이게 작은 동네, 또 이게 작은 도서관 이런 데서 초청하는 데는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신 작가 선생님이신데 그래도 또 우리 상록도서관에서 어렵게 모셔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요즘에 최근에 이제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실은 기업은 거의 그 생존 문제와 달려 있는 것이잖아요.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대비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강연을 해주시고 계시는 이 김용석 작가 선생님 어렵게 모셨으니까 강의도 잘 듣고 나중에 작가와의 만남 시간에도 서로 궁금한 것도 좀 여쭤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도 언젠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내년이 되면 다시 우리가 예전에 누렸던 그런 일상의 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렇게 건강 잘 챙기시고 다가오는 한가위도 시골도 못 가게 하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안전하고 평안한 행복한 그런 추석 명절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아주실 진행자 강남진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0년 서구 독서 동아리 북콘서트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어린이와 그리고 성인들과 함께하면서 책 읽는 즐거움을 나누면서 행복감을 찾아가고 있는 강남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주제 강연을 해주실 김용섭 작가님과 함께 또 다른 행복감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삶의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지요. 변화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 이후 막막해하는 우리에게 오늘의 강연은 어쩌면 방향을 잡고 그리고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주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김용석 작가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소장님으로 요즘 가장 핫한 책 어떤 책요? 아니 너무 작아요. 어떤 책요? 그래요. 그 책을 쓰신 작가이시기도 하십니다. 트렌드 분석가로서 대한민국의 CEO들에게 최신 트렌드를 읽어주고 계시고요. 기업들을 위한 자문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쓰신 책으로는 뒤쪽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아, 그래요. 보셨어요. 펭수의 시대에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 그리고 라이프 트렌드 등 20권이 넘는 책을 출간하셨어요. 여기서 라이프 트렌드는 현재 2020이 나와 있긴 하지만 2013년부터 계속해서 매년 출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해주실 김용섭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도 마스크를 쓰고 만나니까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 말고 딴 사람 보내도 될 뻔했습니다. 우리 참 마스크 쓰고 한 반년쯤 살았는데요. 반년 참 길었죠. 근데 앞으로도 한참 더 마스크 써야 될 것 같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긴 하지만 세상의 변화는 내가 원건 원치 않건 그 변화 자체를 우리가 뭐 혼자 힘으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를 잘 올라타고 그 속에서라도 뭔가 또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광주, 작은 데 아닙니다. 뭐 서구 어마어마하게 크죠. 광주의 중심이 서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만 좀 멀어서 제가 못 왔는데요. 광주 시민들에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변화를 볼 건지 그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구하는 게 직업인 사람입니다. 주로 트렌드를 연구하는데요. 세상이 바뀌면 왜 바뀌는지 어디로 갈지 이거 궁금하잖아요, 다들. 그거 주로 연구해서 기업들한테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하고 일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언컨택트, 이 비대면이란 말인데요. 이거 뭐 줄여서 언택트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워낙 줄인 걸 좋아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자꾸 줄이다가는 앞으로 서구청도 서구청이라 안 그러고 이렇게 그냥 끝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비대면, 컨택하지 않은 방식에 대한 걸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어떤 것부터 머릿속에 그림이 좀 떠오르나요? 아마 가장 먼저 장바구니부터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장 보러 간 적 없는데 이미 장바구니 집 앞에 있어요. 요즘 누가 차 끌고 마트 가서 또 장 봐요? 요즘도 안 그러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주문만 하면 새벽이고 언제건 다 갖다 주죠. 장바구니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요즘 세탁물도 이렇게 처리합니다. 세상이 바뀌긴 참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런 방식을 팬데믹이 와서 한 거 아니잖아요. 원래 하던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갑자기 바뀌었던, 갑자기 아니 원래 하던 거예요. 이거 왜 했습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겁나서 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편리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 시간도 좀 아껴줘야 되고요. 우리 바쁘니까 편하려고. 기본적으로 비대면 언컨택트는 우리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욕망의 흐름입니다. 자동차 타이어로 갈 때도 그렇죠. 차 끌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일하는 동안 주차장에 있는 차 타이어 다 갈아주고 갑니다. 돈만 내면. 이것도 사람 무서워서 이런 거 아니에요. 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발 살 때도 그렇죠. 신발 매장에 내가 직접 가서 신어보고 사면 가장 좋지만 또 우리 바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는데 온라인으로 신발 사면 문제가 뭔가 하면 사진만 보고 사는 거예요. 신어본 적 없이.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는 겁니다. 증강현실을 통해서 마치 신어본 것과 같은 효과.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들은요 다 맨발이에요. 지금 신발 신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맨발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신발을 고른 다음에 자기 맨발에다 쫙 갖다 대면 신발 신는 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내 발을 입체로 측정해서 거기에 맞는 사이즈를 얹어두는 거니까 나중에 신발 사놓고 나서 사이즈 안 맞아 이런 얘기 못 할 수 있어요. 이제 길이뿐이 아니고 넓이, 높이 다 확인하는 거니까. 공연 못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으로 공연을 하는 건데요. K-팝 스타들이 4월부터 유료로 이렇게 공연을 합니다. 보통 공연은 굉장히 큰 공연장에 모아놓고 했어야 되는데 공연장엔 아무도 안 오고요. 그걸 찍어서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지금 이 강의도 이 현장에는 50명 이하의 분만 계시잖아요. 근데 유튜브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공연을 많이 했는데요. 돈 내고 하는 공연입니다. 이거 공짜 아니고요. 돈을 내도 얼마나 많이 보느냐. BTS가 6월에 했던 공연은 무려 75만 명 이상이 봤거든요. 이거 돈 내는 거 유료 요금만 한 250억쯤 돼요. 오프라인으로 공연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했다 이런 말 못하겠죠. 어쩔 수 없는데 어떻게 250억을 벌어요? 어쩔 수 없으면 2억도 못 벌어야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만큼 벌었으면 앞으로 팬데믹이 끝나도 이런 방식의 공연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월드 투어는 가수가 월드를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느낀 월드 투어는 가수는 가만히 있고 월드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105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본 건데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화면을 본 게 아닙니다. 카메라를 고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7명의 멤버가 다 있는 거 볼 테고 어떤 사람은 난 다 필요 없어. 나는 RM만 볼 거야. 이게 가능하다 이거죠. 우리가 오해하는 게 오프라인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걸 우리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했다 이런 말을 이제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서 가는 겁니다. 패션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쇼를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걸 온라인으로 카메라 중계 잘한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오프라인을 못해서 온라인 하면 주로 카메라 중계 이것만 많이 관심 가지는데요. 이거 여기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패션쇼 런웨이 제일 앞줄에 앉아본 적 있는 분 계신가요? 그렇죠. 눈빛만 봐도 지금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안 불러주죠. 그 앞줄에는 보통 뭐 셀럽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만 주로 앉잖아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 옷을 좋아할지 말지 그들의 의견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데요. 온라인으로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나? 우리 모두가 앞줄에 앉은 거예요. 지금 이거 할 때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실제로 앞줄에 앉은 것처럼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만 구경만 하겠습니까? 옷이 나오면 별로다, 이건 좋다 코멘트를 하겠죠. 이런 피드백만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최고의 피드백은 뭔가 하면 돈 내는 거예요. 이렇게 쇼를 하는 이유는 다음에 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최고의 피드백은 이거 나 선주문할래. 몇 달 뒤에 나올 거 미리 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쇼가 진행되면서 확인이 되죠. 어떤 옷에 돈이 많이 걸리는지. 그럼 그 옷은 나중에 미뤄야 되겠죠. 돈이 안 걸리는 옷은 좀 제껴놔야 되겠죠. 이런 판단을 이제까지는 소수의 셀럽, 그 앞줄에 앉은 그들만이 영향을 줬다면 지금은 우리 모두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대면과 비대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포인트입니다. 만나지 못해서 불편해 이거보다 오히려 온라인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고 개입되어서 그전에 누리지 못하던 효과를 누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강연도요. 오프라인에서 강연을 하잖아요. 아마 이 서구청에서 가장 큰 공간을 빌려놔도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보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봐요. 오프라인은 또 왔다 갔다 시간도 걸리고 그 시간 온전히 남는 사람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은 그 시간 중에 내가 1시간은 볼 수 있는데 나머지는 못 봐. 1시간만 봐도 되잖아요. 누군가는 30분만 보고 나가도 되는 거고. 근데 오프라인에선 30분 보고 나가면 또 눈치 보이잖아요, 서로. 우리 온라인이 가지는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컨택트라는 상황 자체가 아주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 뭐 교육하거나 쇼핑하거나 이럴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의식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까지 모든 영역에서 비대면이 적용되지 않은 영역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대면은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계속 있어 왔었어요, 우리 주위에. 지금 여러분들 6개월 동안 굉장히 힘드셨지만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팬데믹이 지금 오지 않고요. 2000년에 왔으면 어땠을까요? 훨씬 엉망이지 않았겠습니까? 얘들 무슨 온라인 수업이 어디 있어요? 원격 회의가 어디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인프라의 기술적 상황도 그랬으니까 그때면 정말 사회가 마비가 됐겠죠. 지금은 불편하긴 해도 도라는 가잖아요. 이미 우리 주위가 비대면 상황에 굉장히 많이 다가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변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화 싫어해요. 변화 때문에 손해본 사람도 많거든요, 사실은. 변화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판들이 자꾸 바뀌는 거라서 기존에 유리하게 문제를 풀어왔거나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 입장에선 바뀌는 게 조금 아쉬워요. 안 바뀌면 계속 우려먹을 수 있는데 바뀌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저항을 합니다. 산업이건 개인이건 뭐 어디건 간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생각보단 빨리 바뀌지 못해요, 사회는. 근데 이번은 놀랍게도 어떤 누구도 저항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비상사태잖아요. 비상사태 때는 저항을 못하니까 바뀌는 것이 걸림돌이 없이 쑥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사실 좋은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건강과 보건상에는 분명히 악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바꾸고 싶었는데 못 바꿨던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참에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해야 돼요. 뭐 어떤 위기가 생겨도 누군가는 그 속에서 뭔가 기회를 자꾸 찾잖아요. 그 기회의 관점이 이런 거예요. 다 힘들다라고 넉넉고 힘들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힘들다고 100번 얘기한다고 바뀌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걸 자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일상에서 굉장히 큰 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악수예요. 여러분 몇 달 동안 악수 안 해보셨죠? 살면서 이렇게 악수 안 해본 적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나도 모르게 손이 쑥 나가는 게 악수고 상대방이 손을 내밀면 나도 모르게 잡아주는 게 악수잖아요. 악수할 때 이걸 잡을까 말까, 잡으면 감염, 이런 걱정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악수를 처음 거절해 본 겁니다. 인류 전체로 따지면 2000년 됐어요. 악수 문화가. 2000년 전에 악수 문화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내 손에 칼이 없다 이거 보여주려고 손을 잡았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세균이 뭔지 몰랐을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악수를 거절하는 이유를 안 겁니다. 근데 악수를 팬데믹 이전에도 싫어했던 사람들 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팬데믹 이전부터 악수를 싫어했어요. 특히 여름철에 하는 악수 되게 싫어합니다. 땀난 손으로 손 내밀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는 줍니다. 왜? 인사니까. 근데 우리 사회가 아무리 오래된 문화와 관성이라도 그게 한번 브레이크를 잡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걸 못했다면 이번을 계기로 그걸 하는 겁니다. 악수를 거절해도 아무 일이 안 생기는 사회가 된 건 팬데믹이 지나도 다시 과거처럼 악수를 막 하는 사회는 안 돌아갈 겁니다. 악수하긴 하겠죠. 다시 과거처럼 하긴 하겠지만 많이 하진 않을 테고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냥 고개만 숙여도 되고요. 인사를 뭐 정 안 되면 주먹을 치거나 엘보를 치거나 정도, 좀 끈끈한 사이나 뭐 긴밀한 사이 정도 돼야 손을 잡겠죠. 이제까지처럼 악수를 누구나와 쉽게 막 하는 건 이제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익숙하고 당연한 관성 같은 것이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악수 이것도요. 이런 팬데믹이 안 왔으면 우리 죽을 때까지 못 바꿔요. 이 문화는. 악수뿐이겠습니까? 밥 먹는 것도 좀 변화가 생겼죠. 구내식당에 칸막이 치고 먹잖아요. 뭐 구내식당뿐이겠어요. 일반 식당 가도 칸막이 많이 쳐놨잖아요. 왜 이런 식당에 칸막이를 친지 아세요? 테이블을 톱으로 자를 수가 없어서. 톱으로 자를 수만 있다면 잘라놓고 먹으면 가장 좋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함께 밥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에 1인석은 안 만들어요, 가급적. 최소 4인석에서 한 8인석까지 만들어서 같이 어울려 먹는 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번을 계기로 확실히 느꼈죠. 혼자 먹어도 된다. 앞으로 구내식당을 리모델링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있다면 제가 장담합니다. 1인석 엄청 많이 만들어 놓겠죠. 1인석의 장점, 따로 먹을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면 붙일 수 있다. 이제까지 20대도 그렇고요. 우리 후배 세대들, 자라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혼밥, 혼술부터 혼자 놀아도 괜찮아 이런 메시지 계속 나왔었잖아요, 몇 년 새. 그걸 기성세대의 관점에선 야, 그래도 같이 먹어야지 이랬는데요. 지금은 기성세대도 따로 먹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밥 같이 먹는 거 필요하긴 합니다만 모든 상황에서 늘상 같이 먹을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같이는 누가 먹느냐? 친한 사람끼리만 먹자 이거예요. 이제까지는 안 친해도 막 같이 많이 먹었잖아요. 이런 관점의 변화, 점심밥도 이렇게 먹겠다는 사람들이 회식은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회식 더 안 하겠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가장 당황스럽게 만들 때가 이럴 거예요.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바뀔 때, 내가 정답이라고 믿어왔던 게 갑자기 오답이 될 때, 이때 사람이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그래 좀만 버티고 참으면 다시 돌아가겠지 이러고 버티는 사람 하나, 또 하나의 사람은 이제 못 가겠다, 다음에는 그냥 이참에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 두 사람이 존재해요. 여러분들은 과연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입장을,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자, 좀만 버티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 나올 기회들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힘들다 소리만 100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바뀝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세상은 바뀌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 맞춰서 변화를 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수십 년째 얘기했던 분야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그만큼 바꾸라 그러는데도 안 바뀌었어요. 대학에 대해서 사회가 그동안 뭘 요구했었냐면요. 특히 산업계에서 대학 졸업장 딴 친구들을 회사에 입사시킬 거잖아요. 그 친구들이 바로 들어와서 일할 수 있나요, 어디? 그 친구들 일할 만한 사람으로 키우려면 또 시간 들여, 돈 들여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대학은 4년간 뭘 했을까요? 굉장히 많은 돈도 들였고 시간을 4년이나 썼는데, 그래서 이미 한 20년, 30년 전부터 대학들이 제발 지금 시대, 지금 산업에 맞는 거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게 산업계 요구였어요. 여러분, 대학 4년 있잖아요. 왜 4년인지 아세요? 왠지는 모르겠죠. 그냥 4년이죠. 우리 태어났을 때도 4년이었고 계속 4년. 그런 식의 대학의 방식이 한 800년 넘었잖아요. 800년 넘은 옛날 모델이에요. 4년씩 방학해가면서 캠퍼스에 모여서 강의 시작하는 그 방식. 그 방식이 지금 시대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되게 옛날 방식이잖아요. 그걸 계속 내려오는 거에 물려받아서. 세상이 이만큼이나 바뀌었는데. 지금은 글로벌 IT 기업들, 첨단의 기업들도요, 뭐 세계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도 신사업하면 5년은커녕 3년도 못 봐요. 3년 후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신사업을 해도. 그러는 판에 학생을 4년을 키운다,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4년 키워놓으면 4년 후가 되면 그 사이 배운 게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이. 그러면 지금 시대에 맞추려면 4년 중에 방학 다 빼고, 방학 뭐 널널하게 놀 새가 어디 있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쭉 압축시키면 1년이면 4년치 충분히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바쁜 시대에. 근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왜 1년으로 안 만들까요? 1년으로 만들면 나머지 3년치 등록금 못 받잖아요. 이거는 학생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산업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학 자기네 비즈니스를 위한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지금 대학 가는 사람들 목적이 뭘까요? 대학을 왜 갈까요? 거의 99%는 좋은데 취직하려고 가는 거 아닐까요? 취직하려고 간다는 얘기는 지금 사회, 지금 산업의 쓰임새에 맞는 인재가 되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해준다면,
대학의 역할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대학이 그 역할을 하려면 최신의 산업, 새롭게 뜨는 이런 쪽에 선생들이 계속 들어와서 새로운 걸 가르쳐 줘야지 애들이 나오자마자 산업에서 기업에서 바로 필요해 데려갈 거잖아요. 근데 선생이 20년 전 거, 어떤 사람은 100년 전 거, 200년 전 걸 가르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왜 최신 버전으로 또 못 해주는지 아세요? 또 그렇게 하려면 또 최근에 공부한 선생들이 자꾸 유입돼야 돼요, 학교로. 또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은 또 나가셔야 돼요. 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모로 우리 너무 복잡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대학의 돈은 누가 냅니까? 학생들이 내는데 교수나 교직원은 돈을 내는 사람이고 돈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돈을 내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라기보다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공간을 계속 만들어 왔던 거잖아요. 그걸 안 바꿨던 이유는 그렇게 해도 대학이 계속 먹고 살 수 있게끔 우리 사회가 대학에다 권위를 계속 부여해줬고 사람들이 계속 대학 졸업장을 필요해서 다 달겨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 뭘 느꼈냐면 심지어 학생들 입에서조차 수업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번에 학교를 다 지우고 내용만, 컨텐츠만 가지고 비교해 봤더니 가장 높게 평가받은 데가 방통대였어요. 방통대, 사이버대 이런 애들이 훨씬 더 높게 평가받았어요.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선 소위 얘기하는 명문대를 제일 높게 치고 방통대, 사이버대는 저 밑으로 봤잖아요. 진짜 내용이 아닌 권위, 이름빨 뭐 이런 걸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점수를 많이 줬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비해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그동안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대학이 못 바뀐 걸 학생들이 그 전까지는 말을 못했어요. 왜? 선생이 눈앞에 서 있고 그 선생이 점수를 매기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수업하게 되니까 선생이 눈앞에는 없어요. 모니터 안에 들어있지. 선생이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더 원활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가 하면 수능, 온라인, 사이버, 인강 이런 거 들은 애들이잖아요. 인강 스타 강사들은 1시간 수업하자고 스텝 10명 데리고 일주일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1시간의 수업의 질과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걸 배운 사람들 입장에선 1시간 수업 널널하게 몇십 년 전 방식으로 가르치는 선생들이 너무 시시하고 너무 질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래요.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테드 영상 같은 거 뭐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뭐 강연 많이 봤잖아요. 이미 우리의 눈높이가 이만큼 높아져 있어요. 근데 상당수의 선생들의 그 실력은 우리보다 훨씬 우리의 눈높이를 못 따라갈 때가 있다 이거죠. 이런 걸 계속 목소리를 낸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대학도 사실은 속으로는 알았어요. 그 전에도 우리가 위기고 바뀌긴 해야 되는 거 알긴 아는데 그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해서 계속 버텨왔는데 이번에 뭘 느꼈냐?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참에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고대 총장 지내신 분 말씀에서 스카이도 이제 졸업장 가치가 10년이 안 남았다. 이분은 어찌 보면 업계 관계자시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라고 좀 후하게 말씀하신 거고 속마음으론 저보다 훨씬 짧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연세대 현 총장이 한 얘기는 중세 때 대학들이 많이 몰락했던 이유가 변화를 못 따라가서 그랬는데 지금 우리 대학이 바로 그 꼴 나기 직전이다. 우리 바뀌어야 된다. 뭘로 바뀔 거냐? 온라인으로 가자. 그동안 소위 얘기하는 명문대들은 온라인 수업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니 오프라인에 모여야지 권위도 있고 막 그 느낌이 좀 사는데 온라인 뭐 안 돼 이랬는데 지금은 반대로 바뀌어서 온라인으로 가야 된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사람이 못 와서 온라인 가자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이 훨씬 효과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저 디지털 강의실이라는 사업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우리나라가 같은 학교, 그러니까 같은 과가 되게 많죠, 전국에. 아니 광주에 있는 대학의 과가 서울에도 있겠죠, 그 과가. 같은 과가 전국에 100개씩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과가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비슷한 수업하겠죠. 이게 중복되고 낭비라고 한 거예요. 옛날에 무조건 사람들이 눈앞에서만 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각각 했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거 이렇게 중복하지 말고 한 군데에서
제일 좋은 걸로 전체를 하면 각 학교가 중복된 거 하지 말고 그 학교만 할 수 있는 특화된 걸 따로따로 하면 전체가 다 좋지 않느냐라는 메시지인데, 이 말의 속뜻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살아남을게, 너네가 죽는 건 모르겠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얘기하는 명문대도 앞으로 장담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국 내에서만 머물지 않을 거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런 변화의 결정타를 먹이는 게 사실은 기업 때문이거든요. 기업 중에서 애플, 구글 굉장히 좋은 회사죠.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은 연봉도 신입사원도 한 2억씩 받아가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누구나 가려고 그럴 거잖아요, 그런 기업에. 근데 이런 회사들에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애플은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입사하는 애플 직원들의 절반 정도는 대학 학위가 없습니다. 뽑을 때 학위를 안 봐요. 그 사람이 어떤 커리어를 쌓아서 어떤 유능함이 있는지, 어떤 실력이 있는지만 봐요. 그렇게 해서 뽑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학위를 안 따지고 뽑으니까 학위가 있는지 없는지 안 따지니까 한 반은 없다 이거래요. 그리고 구글도 아예 대학에서 가르치는 걸 못 믿으니까 그냥 쓸데없는 거에 4년 뭐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는 거 우리는 모르겠고,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요런 과목이라고 아예 만들어 놨어요. 애들이 만들어 놓고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짜리 온라인 코스를 오픈시켜 놨어요. 요거 다 통과한 사람들은 우리 대학 졸업한 걸로 쳐줄게. 이러면 여러분들 대학 가야 되겠습니까? 비싼 돈 들여 4년간 시간 들여가며 4년간 시간 들여서 종이 한 장 받는데 그게 가치가 점점 떨어져서 그 종이를 나중에 못 써먹으면 우리의 시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변신해서 살아남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런 상황 아니어도 계속 대학은 줄어드는 거였잖아요. 10년 뒤 몇 개 더 줄고 20년 뒤 몇 개 더 줄고 계속 우리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거. 이번을 계기로 대학이 바뀌어야 되겠다. 한 20년째 세상이 좀 바뀌어달라고 얘기했는 걸 그동안은 계속 버텨왔는데 이번엔 못 버티겠다를 대학이 느낀 시점이에요. 대학뿐이겠습니까? 이번에 또 논란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종교입니다. 예배를 대면하지 말고 비대면으로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2월부터. 그래서 2월에 나온 조사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비대면으로 예배를 자꾸 보게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말고 남의 교회 예배를 자꾸 봐요,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교회라는 건 출석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계속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남의 교회를 가느냐. 출석교회는 마치 단골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가깝고 계속 가서 아는 사람도 많고, 이게 출석교회의 장점인데 온라인으로 하게 했더니 온라인인데 가깝고 멀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보게 했더니 뭘 따지냐. 어디가 설교 내용이 더 좋은가를 따져요. 콘텐츠를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도 졸업장이 중요하면 간판, 그 브랜드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내용 좋게 막 이건 상관없고. 근데 졸업장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면 내용을 따지잖아요. 내용을 따지다 보니까 더 좋은 내용이 있는, 졸업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특정 선생의 특정 과목을 패스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크 같은,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전 세계 수업 중에 이렇게 모아서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또 수업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종교도 그렇게 된다 이거죠. 광주 사람이 광주에 있는 교회만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광주 사람이 제주에 있는 교회가 마음에 들면 거기서 예배 듣고, 아니면 뭐 시카고에 있는 교회가 마음에 들면 거기서 예배 듣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까지 지역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해왔던 영역, 지역 기반의 대표적인 비즈니스가 종교, 대학 이런 데들이잖아요. 타격을 받겠죠. 변신을 해야 되겠죠, 이들. 기업도 이번에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택근무, 원격근무 이런 걸 잘 안 했었어요. 우리가 한 20년 전부터 IT 강국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인프라 좋다고. 근데 그 좋은 인프라로 재택근무를 안 했어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왜 안 했느냐?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하면 효과가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들이 많이 해봤고 그들이 느낀 결과물도 대부분 효과가 괜찮다예요, 다. 근데 우리가 왜 유독 안 했을까요? 안 한 이유는 하기 싫었어요. 세상이 빨리빨리 바뀌고 산업도 빨리 바뀌다 보니까 조직에서도 조직의 위계 구조가 너무 강하면 빨리 바뀌는 세상에 적응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한 20년 일한 사람이 직급은 훨씬 높죠. 세상이 안 바뀔 때, 산업이 안 바뀔 때는 20년 일한 사람의 답이 더 좋아요. 근데 빨리빨리 바뀔 때는 20년 일한 사람의 답이 3년 일한 사람 답보다 좋다는 보장을 못해요. 오히려 최신의 답을 아는 사람께 더 좋은 답일 때가 생겨요. 그러면 뭐가 좋은지 뭐가 덜 좋은지는 가려봐야 하는 거잖아요. 가려보려면 20년 차나 1년 차나 5년 차나 10년 차나 동급이 돼야, 발언권에서 적어도 동급이 돼야 뭐가 더 좋은지를 따질 텐데 위계가 강하면 동급이 안 돼요. 20년 차가 절대 권력이고 1년 차는 무조건 말 들어야 되고 이러면 더 좋은 답이 있어도 그 더 좋은 답이 선택이 안 될 때가 많다 이거죠. 이래서 기업이, 특히나 한국에 있는 대기업이 20년 전부터 조직의 수평화, 완전 수평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우리가 수직이 강하니까 조금 수평을 반영시켜서 좀 바꿔보자 이런 시도를 20년 전부터 했어요. 조직에서 직급 좀 단촐하게 줄이고 호칭 막 님 이런 거 붙여가면서 편하게 좀 얘기할 수 있게끔 분위기 만들고 하는 시도를 20년 전부터 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됐습니다. 왜 안 된지 아세요? 조직의 선배들 때문입니다. 수많은 선배 상사들이 자기는 윗사람 떠받들어가면서 막 챙겨오고 다 해왔는데 자기가 그거 떠받든 이제 받을 만한 단계가 되니까 수평하라 그러니까 본전 생각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선배들의 생각이 좋긴 좋은데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나 다음부터, 자기 퇴사 다음부터 계속 미뤄왔어요 지금. 그걸 거의 한 20년 가까이 미뤄왔어요 우리 사회가. 최근 몇 년 새 더 이상 못 미뤄가지고 일부 기업들이 파격적으로 바꾸곤 했지만 거의 한 15년 이상 미뤘어요 우리가. 이번을 계기로 그동안 미뤄오고 안 했던 재택 원격이 강제로 됐어요. 강제로 되니까 기업들이 뭘 느끼냐? 해봤더니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전까지 하기 싫었는데 재택과 원격을 시켜봤더니 일이 돼요. 일이 안 되면 다시 옛날로 가자 이 얘기가 나올 텐데 일이 잘 되니까 그래 그럼 이 방향으로 계속 갈 걸 궁리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출퇴근 문화밖에 몰랐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직에서도 이것저것 문제도 해결해왔고 좋은 방법을 찾아왔는데 재택이나 원격으로 돌리면 이것도 해봐야 할 거잖아요. 해봐야지 어떤 부서에 맞는 건지 어떤 조직 문화를 바꿀 건지 평가는 어떻게 할 건지 해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대기업들에서 올해 내년 계속 시뮬레이션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바뀌면 그들과 연관되는 회사가 바뀔 수밖에 없고 그게 계속 도미노 돼가지고 밑에까지 다 바뀌겠죠. 물론 이렇게 해도 재택 원격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 모든 직장인은 아니에요. 서비스직하고 생산직은 안 되죠. 재택 자체가. 재택은 사무직, 즉 지식 노동자만 재택이 가능해요. 그럼 앞으로 지식 노동자가 전체 전부가 아니니까 일부밖에 안 되겠네 싶겠지만요. 서비스직하고 생산직은 미래로 보면 자동화, 로봇에 의한 대체 대상입니다. 즉 여러분 자식 세대가 한창 일할 시점에는요. 지식 노동자만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지식 노동자는 대부분 재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요. 이런 환경들을 기업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나서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재택 원격하겠다 이런 선언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재택을 하게 되면 집에서 일하는 거니까 널널하게 일하는 거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예요. 재택을 하게 되면 훨씬 힘들어요. 모여 있으면 묻어가는 게 있잖아요. 잘 못해도 묻어가고 누가 또 챙겨준 사람도 있고 근데 각각 떨어져 있으면 각자가 책임질 게 자꾸 생겨요. 권한도 더 생기고 책임도 져야 되고 그리고 각자 일한 모든 근거들이 클라우드의 데이터로 다 남아요.
그래서 누가 얼만큼의 성과를 내는지가 너무 잘 보여요. 모여 있으면 얘가 성과를 못 내도 좀 나눠주기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 조직에 쓰임새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너무 잘 보여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 스트레스 엄청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강하게 얘기하면 구조조정하는 데도 좋은 기준점을 만들어줘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져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혼자 있는 게 우리가 평생 뭐 여기 계신 분들 수십 년째,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하면 20년 하신 분도 계시고 30년 하신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모여서 왔다 갔다 모여서만 하다가 각자 떨어뜨려 놓으니까 우리가 적응할 때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외로움, 뭐 고립감이라든가 우울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잘 극복시킬 방법이 뭐냐? 내가 하는 만큼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지 그 불안감이 쉬워질 거잖아요. 우리가 제일 불안한 게 그거예요.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거 평가를 제대로 못 받으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재택과 원격 근무가 확산되면 모든 평가가 절대평가 위주로가 될 수 있어요. 상사가 상대적으로 예의가 괜찮아 이런 평가는 앞으로 의미가 없어지고 성과만 가지고 평가. 굉장히 가혹하고 냉정한 상황이 될 거라서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재택과 원격을 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사실은 경영자들이나 기업이 편한 방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글로벌의 큰 기업들 중에선 아니 이렇게 사무실에 나올 사람들이 확 줄어들면 그 건물 그대로 필요할까요? 사옥을 크게 전놨는데 거기에 절반 정도 사람들이 안 와도 된다 치면 그 공간 어떻게 써요? 한 사람한테 막 2자리씩 막 주는 건 또 아닐 테니까. 선택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큰 걸 쓰던 회사가 큰 걸 팔고 조그만 데로 옮기던가, 아니면 하나는 남는 공간을 공유 오피스 같은 거 만들어서 내놓거나 임대 사업을 하거나.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기존의 오피스 임대 시장에는 악재가 되겠죠. 갑자기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싸질 거잖아요, 다. 이게 업무용 부동산만 영향을 미칠까요? 주거용 부동산에 영향이 없을까요? 우리가 대도시에 모여 사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 일자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일자리는 출퇴근할 수 있어야 일자리예요. 지방에 혁신도시 보내가지고 균형 발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기업, 일자리가 많이 있는 공기업을 보내는 거잖아요, 강제로. 왜? 일자리가 있어야 그 지역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확산시켜 놓으면 굳이 일자리라는 것이 출퇴근 거리와 무관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비싼 동네에 굳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주거용에 영향 미치겠죠. 물론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올해 내년 아닙니다. 꽤 걸릴 겁니다. 아직은 전체에서 재택 원격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일부고, 그리고 전면적으로 하지도 않아서. 그런데 이미 미국에 영향 생긴 동네가 있어요. 실리콘밸리는 여기는 동네 자체가 다 IT 기업들이 모여 있는 동네잖아요. 일반 뭐 우리가 아는 서구 같은 이런 동네가 아니고 여기는 다 기업들만 모여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저기 대부분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있고 연봉도 많이 주고 이 동네가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부분의 큰 기업들은 올 연말까지는 출근 안 합니다. 일부 기업은 내년 7월까지도 출근 안 해요. 아니 근 1년 이상 출근 안 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 이 동네 중심가, 집값 비싼 중심가에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월세 많이 살잖아요, 얘들은. 그러니까 바로 중심가의 월세는 바로 떨어지죠. 외곽 지역 차 타고 한 40분에서 1시간 가는 데는 오르고 있어요. 이런 영향이 한국에 오늘 당장 오진 않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뭐 국토 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하나의 변수가 될 여지도 있고, 그리고 재택과 원격을 많이 하면 어떤 변수가 또 생기냐면요, 집안에서 일할 일이 생기잖아요. 재택한다는 얘기가. 그럼 집안에 일하기 좋을 공간 만들어야 되겠죠. 이미 올 상반기에 우리나라에서 오피스 가구 회사들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왜 집에다가 일하기 좋게끔 책상도 놓고 해야 되니까. 이게 이 가구 업계만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집도 영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계속 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주목할 산업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재택 원격 근무가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스트레스 많고 더 팍팍할 거예요, 일할게가. 그러면 물론 그게 일 못하면 팍팍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기 시간 효율을 훨씬 잘 활용해서 자기가 쓸 수 있고 놀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시간 많이 생기는 사람 취미 노는데 막 쓰겠죠. 그리고 반대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도 그들에게도 취향이 필요하죠. 취미가 필요하죠. 그리고 명상, 요가, 상담 이런 거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쪽 시장은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리고 의외의 피해자들이 있어요. 큰 기업들이, 그러니까 대기업은 구내식당 같은 걸 위탁 회사들이 맡아서 하잖아요. 뭐 큰 대학도 마찬가지, 대기업 인천공항 같은 막 사람 엄청 많이 오는 공간도 마찬가지, 다 위탁을 하는데 대부분이 다 대기업 계열사가 위탁을 맡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회사들이 올해 돈 되게 많이 못 벌 거죠. 예년보다 매출이 반 이상 막 떨어질 기업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갑자기 매출이 한 반토막 나가면 기존에 했던 직원들이 반토막 났네 이러고 끝나겠습니까? 어떻게든 메워야 될 거잖아요, 매출을. 그래서 선택하는 게 뭔가 급식 식자재 회사들이니까 아무래도 잘하는 게 또 먹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추가적으로 벌리는 사업들은 대부분 가정 간편식 사업이에요.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업. 근데 가정 간편식이 굉장히 커지는 시장이거든요. 커지는 시장인데 여기에 누가 들어와 있냐? 우리가 아는 종합식품회사 다 들어와 있죠. 심지어 종합식품회사 말고도 뭐 우유회사까지, 뭐 야쿠르트 회사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야쿠르트 회사도 국 팔고 반찬 팔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백화점, 대형마트 다 뛰어들었어요, 이 시장에. 특급 호텔 다 뛰어들었어요. 유명한 식당 다 뛰어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급식 회사까지 들어온 거예요. 엄청 치열하겠죠, 시장이.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싸우는 이 친구들은 다 돈이 좀 많고 브랜드가 좀 좋은 회사들이죠. 이런 친구들이 박 터지게 싸울 텐데요. 얘들이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우리를 4끼 먹게는 못 만들죠. 우리는 무조건 3끼 이상 못 먹어요. 얘들이 열심히 우리를 4끼 먹게, 5끼 먹게 만들면 얘들이 해피하겠지만 그거 못하니까 결국 우리가 먹는 3끼 내에서 뽑아 먹을 건데요. 그럼 누가 손해볼 거냐? 동네 식당 손해봅니다. 거기서 사 먹을 거 여기서 더 먹어야 되거든요. 동네 식당은 뜬금없이 재택 원격 우리랑 상관없잖아 이러다가 뜬금없이 한 방 맞는 거예요. 이 시장이 커지면서 한 방 맞고, 또 대부분 동네 식당들이 목 좋다라고 하는 데들이 보면 직장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도 목 좋다고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랬잖아요. 그 변화가 생기겠죠.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할 거예요. 재택 원격 근무가 그냥 기업만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도미노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심지어 미국에선 사람들이 요즘 제일 두렵잖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우니까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제한을 둬서 제3자계 사람들이 비자 제한으로 많이 못 들어와요. 미국의 농사를 미국 사람들이 짓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보면 힘들고 험한 일들을 저기 동남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와서 하잖아요. 마찬가지 미국도 멕시코나 뭐 남미에서 많이 오시는데 다 못 들어오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선택한 게 로봇이에요. 로봇이 농사를 짓는 건데요. 그러면 저게 돈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비싼 장비를 돈을 들여놔서 사놨는데 팬데믹이 끝났다고 해서 다시 일꾼 불러 쓰겠습니까? 일꾼 안 부르겠죠. 시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 중심에서 기계 중심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언제는 얼마큼 대체되고 했던 그 얘기들 알았던 그거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공장도 마찬가지죠. 공장에 확진자가 1명 생기면 생산 라인 중단되죠. 그 손해가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공장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겪으면 무능한 거예요. 같은 건 겪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선택하시는 게 뭐 있겠습니까? 방역을 어마어마하게 철저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동화의 비율을 높여서
사람을 좀 줄여놓곤 합니다. 결국 답은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속상한 일이지만 우리 사람이 했던 노동력의 이 기계로의 대체가 이번을 계기로 더 빨라집니다. 이건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생산직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사무직도 로봇으로 대체 많이 합니다. 사무직을 로봇으로 한다고 해서 막 책상에 로봇이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단순 반복 업무, 뭐 잡무라고 부르는 것들 상당스럽게 걷어낼 거예요. 은행 직원들이 은행에 4시 반 문 닫으면 바로 퇴근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아서 정산하고 잡무하잖아요. 영업하시는 분들도 끝나고 나서 뭐 정산하고 그러잖아요. 그 단순 반복 잡무들을 일할 때마다 그게 처리가 다 되면 굳이 남아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줄여들면 사람은 진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성과를 더 낼 거고, 반대로 잡무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 가야 됩니다. 서비스에서도 로봇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여러분, 로봇이 커피를 내려주거나 로봇이 서빙하는 데 가본 사람 있을 겁니다. 뭐 안 가봐도 그런 거 들은 적은 있잖아요. 이미 주위에 있었어요, 그거.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가진 않아요, 그런데. 작년까지 왜 많이 안 갔나? 우리는 로봇을 신기한 구경거리만 봤어요. 신기한 건 2번 보면 안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번을 계기로 로봇을 신기하게 보는 게 아니고요. 안전하게 봐요, 우리가. 안전한 건 가령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서빙을 누가 음식을 갖고 오는데 사람이 마스크 쓰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마스크 좀 삐뚤하게 썼네 이런 느낌이 들면 좀 불안하잖아요. 얘 로봇이 들고 오면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밥 먹다가 갑자기 주방 쪽에서 콜록콜록거리면 왠지 아니 뭐 매운 거 막 요리하다 보면 콜록콜록 거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왠지 좀 찜찜하잖아요. 그럼 주방에 사람 대신 로봇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치킨 로봇이 튀깁니다. 일부는. 점점 이런 게 우리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그동안 바뀌려고 했던 수많은 것들의 속도를 많이 내다 보니까 이게 아마 여러분 개별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분이 속한 업에서도 그렇고 영향이 생겨요, 무조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일 거고 어떻게 좀 대응할 건가 이 답을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무조건 힘들다 이거 100만 번 한다고 소용없습니다. 지난 7월부터 삼성전자가 팔고 있는 물건 중에 스마트폰 살균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제일 더러운 게 스마트폰일 겁니다. 그 더러운 걸 하루 종일 여러분 하루 종일 만지잖아요. 손은 열심히 닦지만 스마트폰 닦아본 적 없잖아요. 또. 그래서 이런 물건이 필요한데 삼성이 이거 왜 만들었나? 이거 작년에도 있었어요. 중소기업들이 만들던 물건이고요. 뭐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몇만 원짜리밖에 안 합니다. 아니 삼성이 뭔 떼돈을 벌겠다 이런 것까지 만들어요. 그들이 이걸 만든 이유는 돈 벌겠다 보다도요. 삼성 로고가 박힌 살균기가 필요했어요. 왜? 삼성 스마트폰 하는 회사잖아요. 삼성의 스마트폰은 프리미엄 폰이에요. 비싼 걸 만드는 애들이니까 우리는 안전해를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물건도 만들었고 또 뭘 하느냐? 삼성 스마트폰 앞으로는 항균 코팅해서 나가요. 폰을 팔 때. 아주 미세한 나노 입자들을 가지고 코팅을 하는 거면 상대적으로 바이러스가 덜 붙고 붙어도 금방 죽고 이런 걸 만든다 이거죠. 왜? 안전해야 되니까. 지금 시대 사람들에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소비의 욕망입니다. 언컨택트가 처음 시작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려고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을 계기로 안전이 더하기가 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편리와 안전 이 2개 욕망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2개 욕망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못 놔요. 계속 쥐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언컨택트한 상황들이 앞으로 일상에서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현대건설은 아파트에 이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밖에서 돌아다니면 내 옷에, 내 신발에, 내 가방에 뭐가 묻을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 있는 그 공간이 청정지역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밖에서 오염된 채로 들어오면 가족한테 뭐 없을 짓 하는 거니까 가장 좋은 건 이 건물에 들어와서 로비에서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 아니면 현관에서
에어 샤워를 한다면, 소독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적어도 우리 집 안 공간은 굉장히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건설사들이 이런 걸 왜 자꾸 준비하느냐? 이거 해놓고 분명히 분양가 올리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있는 아파트면 분양가 좀 올라도 좀 살만 생길 거잖아요. 지금 시대 마케팅 포인트가 돼버린 거예요. 안전이. 우리가 반년간 안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지금 실감하고 살았잖아요. 세상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선 위기로만 보일 거고요. 어떤 사람의 시각에 따라선 기회로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분명히 보편적으로 위기는 맞습니다. 주위에 어려운 사람도 많고요. 하지만 위기일수록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막 녹록고 힘들다를 한 100만 번 얘기하면 그게 괜찮아지면 모르겠는데 100만 번 해도 안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 그 100만 번 떠드는 그 에너지로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거면 힘들다고 말만 하다 지나가도 돼요. 일시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팬데믹 외계인이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 뿌려놓고 한 거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년간 사스, 메리스, 아프리카 에볼라부터 굉장히 많은 질병들을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신문으로도 봤었고. 그뿐이에요. 동물들 소, 돼지, 닭 주기적으로 계속 살처분 해왔고 왜 하필 최근 20년간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을까요?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와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지구를 망쳐놨는데요.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받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그동안 살면서 환경, 기후 무시하고 살았잖아요. 이번에 여름 태풍 되게 많이 왔잖아요. 내년 더 심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수십 년간 누적으로 망쳐놓은 걸 좀 회복시키려면 1, 2년 갖고 안 되겠죠. 수십 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십 년 그 기간 동안 새로운 바이러스, 새로운 팬데믹 올 수 있다고 우리는 가정하고 살아야 돼요. 이번 거 한 번 겪고 안 오면 미래에 대한 대비 안 해도 되는데요. 계속 올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놓고 저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는 흐름을 좀 알고 있으면 다음에 어떤 팬데믹이 와도 우리가 이번처럼 당황하진 않을 거고 그 속에서 뭔가 또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컨택트라는 것 자체가 지속적인 비즈니스의 방향이자 우리 삶의 방향, 우리 사회의 진화 방향이라고 보시면서 이 속에서 나한텐 뭐가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트렌드 분석가다운 굉장히 코로나19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아시고 그다음 또 변화 앞에 어떠한 상황들이 초래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확인하셨나요? 여러분 30분 동안 강연을 들으셨는데 좀 피곤하신가요? 그러진 않으시죠? 자, 우선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김용섭 작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이번 시간에는 작가의 만남 소통의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실 거고요. 현재 질의응답에 채택되신 분들께는 도서관가에서 준비해 두셨어요. 뭘까요? 그렇죠. 역시 언컨택트 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튜브 실시간으로 독자와의 질의응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붙여놓은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많이 붙여놓으셨어요. 자, 인간관계의 소홀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라든가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가 오리라고 짐작하셨나요? 어떤 계기로 그리고 또 주로 읽으시는 책은? 이러면서 작가님의 개인적인 질문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담아 놓으셨고요. 이러한 질문 가운데 자, 우선 작가님이 한번 골라봐 주시겠어요? 우선 저기 어떤 분이 코로나 시대가 오리라고 짐작하셨는지. 네. 이거 짐작하는 건 쉬워요. 지난 20년째 계속 왔잖아요, 뭐가. 매번 왔었고 매번 운 좋게 잘 극복은 했지만 계속 온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계속 올 거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올 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저 같은 전문가들이잖아요. 모두가 그냥 계속 좋은 날만 오겠지라고 하면 위기가 생겼을 때 답을 못 찾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걸 계속 추적하는 것들이 있어서요. 이런 건 충분히 하는 일이 되는 거고요. 네, 이경혜 선생님께서 지금 주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요것도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써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 이제 변화는 되고 있지만 이 변화를 과연 순응하면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난 변화 앞에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언컨택트 시대에 잘 적응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부류도 있습니다. 디지털 디바이드로 생기는 새로운 약자에 대한 생각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우선 변화를 못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따라가고 싶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난 지금이 좋아, 버틴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버틴 사람들은 그 산속에 가서 살면 돼요. 나는 자연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돼요. 지리산 가면 자연인이 5,000명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피하고 싶다, 나는 그냥 좋다, 그냥 계속 하던 대로 그렇게 살면 돼요. 다만 사회 변화로부터 오는 손해는 보셔야 되고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손해까지 안 보겠다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개인적 선택이고. 자, 또 하나는 어떤 분이냐,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면 연배가 좀 많으시거나 새로운 변화를 받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잘 도와주라고 있는 게 지자체와 정부입니다. 디지털 디바이드나 언컨택트 디바이드 같은 거는 사실은 누군가가 케어해 주는데 돈과 그걸 교육하는데 돈과 시간이 들어있거든요. 알아서 다 해라 이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걸 서구청에서도 네. 다양한 방식의 문제를 좀 찾아야 될 거고, 정부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거 좀 해달라라는 요구를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게 사실 지나치나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서구청 관계자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그런 정보를 제공했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른 거 한번 봐볼까요? 현재 지금 제가 두 분의 어떤 질문지를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5분을 제가 뽑을 거예요. 또는 우리 작가님께서 뽑아주실 건데, 자, 눈에 띄는 게 있으신가요? 자, 여기는 언컨택트 하면 생각나는 게 무언가 할 때 무인도 또는 노동의 소외, 새로운 블루오션, 쌍방향 온라인 토크 연구, 소통과 단절의 그 어딘가의 경계,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신가요? 비접촉 비대면, 이거? 네. 사실은 여기 생각나는 단어 이거 각자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이거야 큰 의미가 없으니까. 중요한 건 어떤 분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변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판이 바뀐다는 얘기 보통 쓰잖아요. 판이 바뀔 때가 기회가 가장 많을 때잖아요. 한국이 가지는 세계적인 위상이라는 것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더 높아질 때가 생기기도 하고, 기업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저는 이런 급격한 변화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기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좀 지나면 괜찮아 이런 거 말고요. 그리고 정부가 됐건, 이게 또 사실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이래서 중요한 건데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이 따로 있고요. 정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는데요. 이런 찬스라는 표현은 못하지만 이렇게 판이 바뀌는 상황이 아니면 우리가 세계적인 위상을 더 높이기는 평상시 상황은 좀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겪은 게 뭔가 하면 느낀 게 미국 생각보다는 그렇게 썩 좋진 않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미국이면 의료나 기술이나 모든 첨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대응하는 방식이나 정치를 봐도 그다지, 유럽도 그다지. 그러면 그들은 왜 이제까지 세상을 주도했을까요? 세상이 다 그들 중심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변방에 있었던 건 거고. 제가 아까 대학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브랜드나 지역 기반이나 권위 이거 대신 컨텐츠, 실력 있는 게 더 올라가는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실력이 딸렸던 것보다는 있는 동네가 좀 외곽에 있고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이 이제까지 우리의 위상에 좀 제한을 받았었다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조금 대외적인 역할이 좀 바뀔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개인의 보건과 이런 건강 그리고 개개인의 일상에서 어떤 살아가는 돈의 문제 이런 건 정말 위기가 맞아요.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지금이 좋은 기회니까 한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컨택트 사회는 어쩌면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라는 것. 저는 요즘 그걸 좀 절실하게 좀 느끼고 있는 편이에요. 이제 책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책 속에 우선은 그 밀도 있게 어떤 그 수업을 진행할 때 비화상 화면으로 진행할 때 밀도가 있지 않으면 상대와 함께 그 수업의 진행이 원활하지가 않거든요. 대면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어쩌면 강사로서 저는 현재 강사이기 때문에 강사로서 굉장히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한번 볼까요? 우선은 제가 하나 뽑아도 될까요? 네, 우선 이 부분도 저는 좀 눈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독서 동아리 분들에게는 자녀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자, 청소년 자녀가 있는 엄마입니다. 자녀 교육에 어떤 포인트로,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면 될까요? 유영경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자녀 교육 질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교육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지금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우선 잊으세요. 본인이 알고 있는 좋은 직업,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그거 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지금의 학부모들이 아는 괜찮다, 좋은 직업, 유망해, 이게 2020년 버전이 아니고 적어도 1985년 버전을 대부분 갖고 계세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얘기한 걸 아직도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으면 적어도 지금 시대에 대한 답을 내가 설령 모르면 가만 놔두세요. 모르는데 옛날 답을 요즘 답인 것처럼 자식에게 잘못 줬다가, 왜냐면 그 아이들은 지금 일할 친구들이 아니에요. 아직은 사회적 역할을 하려면 10년, 15년, 20년 더 있다 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나중에 엄마 말만 듣고 하다가 내가 망쳤어, 이런 원망 어떻게 들어요? 그냥 그 친구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게 도와주는 게 사실 우리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자기가 원래 좋아서 깊숙이 뭘 파고들다 보면 거기에서 길은 계속 파본 사람이 잘 보여요. 그냥 잘 모르는 채로 파보지도 않은 사람이 바깥에서 이거 유망해 이런 옛날 얘기만 듣고 애들 방향을 몰아가는 것보단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한번 파고들게 도와주는 게 좋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 파고들었다고 파고든 게 나중에 아니면 어떡해요? 그럼 또 딴 거 하면 되죠. 어떤 영역이건 적어도 몇 년은 파고들 시간을 줘야 될 거잖아요. 한 2달 파고들다, 요건 아니다, 요건 어떻게 판단해요 그걸? 그리고 제가 아까 대학의 필요성이 자꾸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알던 대학은 4년간 가르쳐서 평생 써먹을 건 했었거든요. 예전 사람들은 졸업장 안으로 평생 우려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학 졸업장이 필요해요. 지금은 기업에서도 그렇게 못해요. 요즘 기업들이 직원들의 교육에 굉장히 투자하거든요. 새로운 기술 나오고 새로운 산업 나오면 계속 가르쳐줘야 될 거잖아요. 직원들한테. 가르쳐는 주되 못 따라오면 도태시켜요. 이제는. 평생 직장 없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인재는 어떤 인재냐? 어렸을 때 바싹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는 인재가 아니고 늘 공부하는 사람, 늘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겁 안 내고 공부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10대, 20대까지는 열심히 막 새로운 거 보시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거 좀 잘 안 보시는 분들, 특히 책도 잘 안 보잖아요. 그 안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새로운 걸 봐도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잘 안 되니까 자꾸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늘상 계속 공부하는 습관이 생기면,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점수 따는 그런 거 말고요, 새로운 변화를 공부하는 습관이 생기면 변화가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미래가 갑자기 날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미래가 갑자기 왔어, 요즘 변화가 갑자기 왔었는데, 갑자기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사이 그렇죠? 세상 변화 담쌓고 숨어 살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갑자기란 건 없으니까 좀만 신경 쓰면서 계속 변화를 보자는 겁니다.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운다면 적어도 지금 우리가 단정하는 어떤 좋은 직업, 이것보다 더 좋은 답들을 앞으로 찾아갈 것 같아요. 네. 현재 저 역시 어떠한 변화가 왔을 때 조금 더 편안함을 느끼면서 가고자 하는 게 현재의 마음이지만 김영석 작가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맞았어. 조금 더 편안하면 도태되는 거야 라는 생각과 함께 변화 앞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불쑥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4장이었어요. 한 장, 마지막 한 장이 남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작가님이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코로나 블루. 네, 이소원 님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법 말씀 주셨는데요. 코로나 블루뿐이 아니고 지금 극복할 방법이 뭐겠습니까?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언컨택트라고 해서 사람과 단절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앞에서 만나고 끈끈하게 어울리는 그 문화의 브레이크를 걸은 건 거지 사람을 안 보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스마트폰 누구나 다 쥐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누군가는 뭐예요? 전 세계 어딘가도 연락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극복하려면 사람하고 놀아야 돼요. 사람하고 손 붙잡고는 안 놀아도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친구 연락 자주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디바이스를 갖고 있으면서도 옛날 사람보다 연락을 안 해요. 그래 놓고 뭐 우울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면 결국은 사람은 사람하고 풀어야 됩니다. 다만 지금 상황 자체가 눈앞에 사람이 있는 문화가 조금 불편하니까 대신 눈앞에 없어도 이런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과 계속 관계를 쌓자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만나서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조금 더 편안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이 단절 가운데 편안함,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우선 이제 제가 실시간 받았어요. 질문을 받긴 했는데 먼저 이 공간에 계신 분께 한 분께 특별한 기회를 좀 마련해 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선 작가님께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어떤 질문 외에 네, 선생님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작가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생각난 것이 20여 년 전에 읽었던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운영하면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코로나 사피언스 뭐 그런 책들은 읽어보고 우리 도서관이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닥칠 때 지역적으로나 남녀노소적으로나 특히 요즘 남녀 간의 혐오 문제랄지 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 시대에 국민들이 성찰을 해야 할 시기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려고 보니까 도서관의 역할이 굉장히 독서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도서관이나 도서관 관계인, 그다음에 저같이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앞으로 아까 우리 다른 분들이 안녕하십니까 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말씀하신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녕하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이 현재. 그래서 그 마음을 깨쳐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도서관이 했으면 좋은데 아까 도서관이나 도서관 문화 콘텐츠 또는 어른들이 해야 할 역할들은 실제적인 역할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을 묻고 싶네요. 네. 사실 도서관에 와서 책을 보는 게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타블렛 PC로도 뭐 이북으로도 훨씬 볼 수 있는 게 많아졌고 그럼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왜 필요하냐? 책만 빌려주고 책만 보는 공간이 도서관이면 안 됩니다. 그건 따로 할 수 있어요. 굳이 않아도. 도서관은 함께 책 읽는 공간이에요.
함께 사람끼리 어울려서 읽으면서 토론도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에 나온 거에 대해서 뭐 이해도 저로 주고받고 이런 공간. 도서관은 독서 모임을 얼마나 잘 운영할 거냐, 그걸 통해서 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를 만들 거냐, 이게 도서관의 역할인 건 거지. 양서가 몇 권이다, 뭐 어떻게 이거는 사실은 점점 의미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사람이에요. 도서관은 사람을 얼마나 잘 연결시켜 주냐, 이게 포커스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처럼 대면 못하는데 어떻게 연결시키냐? 꼭 대면만 필요합니까 우리한테? 지금 이것도 온라인 강의 듣잖아요. 근데 오늘은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좀 우선권이 있고 밖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관찰자 형태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안 계셔보세요. 그분들하고 제가 직접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실시간 질문도 주고받으면서. 독서 토론은 그렇게 해도 돼요. 모이지 않아도.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런 기술 이용하는 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사실. 나이가 많아서 핑계예요, 그거는. 나이가 많아도 TV는 잘 켜잖아요. 리모컨 잘 누르잖아요. 대부분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은 한 30분만 배우면 TV 켜는 게 별 차이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못하시면 구청에서 좀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하시면 돼요. 그게 디바이드를 극복하는 방법이 되는 거니까. 그런 교육들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독서에 대한 부분을 혼자 읽는 게 아니고 같이 읽는 걸 많이 해보면 코로나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만나는 시기가 되면 그렇게 온라인으로 연결돼서 독서 토론을 한 사람들이 실제 만나서도 토론 더 잘하겠죠. 근데 그런 걸 그동안 안 하다면 나중에 더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 사람들 잘 엮는 관계가 도서관이 해야 될 앞으로의 방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하는 답변 들으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받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내용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세 가지 준비되었습니다. 조유미 님이 준비하셨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많이 안 가는 실정이 된 고1인데 앞으로 대학 가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요? 고1 친구가 보내준 질문입니다. 우선 대학을 안 가는 계획도 한번 세워보세요. 대학 가는 거 전제로 두고 시작한 거잖아요, 이 친구는. 그렇죠? 우리에게 대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대학을 꼭 가야 되는 그 맹목적,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맹목성이라는 것들이 좀 지워져도 되는 시기가 됐어요, 지금은. 이번에 놀랍게도 중고생을 비롯해서 대학생들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다 하니까 놀랍게도 10대 온라인 쇼핑몰 창업률이 확 뛰었어요. 그 친구들을 만약에 학교에 다 보냈었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수업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친구들하고 밥도 먹고 놀고 이러다 보면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각각 집에서 수업만 듣겠더니 그 남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때 다양한 새로운 기회를 찾아요. 사회생활을 접하는 시기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겪어봐야 아는 것, 겪어봐야 쌓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인생에선. 대부분 사람들은 아이들을 대학 가는 것만 생각해서 대학 가기 전까지는 사회적 역할을 제로로 만들어요. 사회적 능력은 완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놔요. 우리가 가르친 거 그들이 점수 잘 따는 것밖에 안 가르쳐나 봐서 그 점수 잘 따는 걸로는 대학 들어가는 데는 괜찮은데 들어가고 난 다음 또 쓸데없거든요, 그게. 졸업에도 마찬가지예요. 취업할 때 필요한 스펙 쌓는 것만 우리가 잘 가르쳐놔가지고 막상 입사하고 나면 또 쓸데없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를 위해서 쓸데없는 거에 대한 돈을 우리가 너무 많이 썼어요. 그렇게 써본들 앞으로 그만한 값어치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대학에 가시건 안 가시건 상관없지, 그 관점에 대해서 이제까지 맹목적이었다면 한번 브레이크를 걸고 이쯤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아이들에겐 이 코로나19가 자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몰입해서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터닝 포인트 괜찮은가요? 단어 괜찮았어요? 적절했어요? 네,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갈게요. 샌디님입니다. 성장하는 초등학생들에게 미래를 위해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할까요? 라고 했어요. 그죠. 초등학생쯤 되면 아까 고등학생은 좀 다르죠. 고등학생 이제 대학 문제가 눈앞에 있다면 아마 초등학생,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면요, 초등학생 아이 머릿속에서
안정적인 직장, 이 말은 넣어주지 마세요. 놀랍게도 초등학생 장래 직업 이런 거 해봐도 공무원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공무원이 나쁜 직업은 아닙니다만 너무 속상한 일이거든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장래 희망 얘기하면 대통령부터 별의별 거 다 나왔지만 요즘 그런 건 안 나오고 대부분 현실성이 너무 들어간, 그 현실성이라는 것도 돈 버는 현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꿈이 너무 작아진다는 것은 사실 멀리 봐야 멀리도 갈 수 있을 텐데 너무 코앞만 보니까 그런 걸 아이들 머릿속에 넣어주지 말자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살아왔던 세상이 아이들이 그대로 살 수는 없어요. 엄마 아빠는 가령 광주에만 살았다. 우리의 시야가 광주였다. 그러면 아이들이 살 미래는 뭐 광주고 서울이고 지역을 떠나서 국가의 개념도 쉽게 넘어서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가 전 세계 어디든 일하고 살 수 있는 환경. 과거에는 누군가가 나 미국 가서 일해, 미국 이민 가야 됐잖아요. 요즘은 한국에 앉아서도 미국 가 일할 수 있잖아요.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이 생각나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맞습니까? 있고 네.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그 말 그대로 그 원격을 미국 회사의 원격을 한국에서 할 수 있거든요. 이미 한참 전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IT 회사에서 개발자가 굉장히 유능한 개발자라고 인정받고 막 이런 상 받은 개발자, 그 회사에서. 근데 그 회사에서 감사에 그 친구가 걸렸어요. 왜 걸렸냐? 새벽 몇 시만 되면 자꾸 거기 접속을 중국이랑 자꾸 해요, 얘가.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한 5년째 자기가 일 맡으면 바로 중국에 보내요. 자기 연봉의 한 20%도 안 되는 애로 중국 사람 하나 고용해가지고 일 받자마자 토스 시키고 자기 놀아요, 계속. 놀면서 계속 돈 받아요. 근데 그 5년간 안 걸리고 이 친구가 계속 좋은 평가받았다는 얘기는 그럼 처음부터 이 회사가 중국에 있는 사람하고 계약하고 일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원격 근무가 확산돼도 되는 이유잖아요,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아이가 광주에 살면서 전 세계 어디에 있는 기업하고도 일할 수 있겠죠. 다만 유능해야 되겠죠. 앞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가질 기회는 더 많아진 거 맞습니다. 속상하죠. 유능하지 않으면 속상하죠. 유능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거죠, 우리에겐. 안타깝지만 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모두가 다 뭐 좋은 직장, 모두가 다 잘 나가면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문제라서요. 그래서 개개인별로 어떻게 잘할 거냐. 보통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잘 나갈 거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 관점이라면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게 맞고, 정부나 지자체나 사회적 관점으로 보자면 그 모두를 잘 케어할 만한 사회적 장치를 자꾸 만드는 게 필요하죠. 그 두 개는 다른 문제 같습니다. 장치들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시민이나 서민 같은 경우는 지자체라든가 국가에서 정부에서 해놓은 것들을 참여를 못하는 경우들이 버럭 살아야 되니까 시간적인 거라든가 환경적인 게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게 그런 장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잠깐 죄송해요. 저는 사실 지금 소상공인 오늘 국가에서 이게 자금을 주잖아요. 저희 음식업, 요식업을 하는데 이게 정말로 사람이 와서 손님이 와서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내 가게를 운영을 하고 가정을 책임지고 그랬던 상황들이 어느 순간에 정말로 이게 이제 한계치에 다다른 거예요. 정말 그래서 가게세도 정말 못 내게 되고 뭐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정말로 다 이제 그런 막히는, 저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식당을 운영하는 다른 분들도 그랬을 텐데 오늘 그거를 신청하고 오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여기 북콘서트 오면서 정말 비대면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요식업에 종사하는 그게 직업으로 따지면 직장이 아닌 업으로서 평생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인데 이거를 정말로 그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면 그게 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처럼 중년이 있을 수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운영하는 가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게들을 정말로 어떻게 그게 국가에서 한 차례 두 차례 돈을 준다 그래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자, 제가 잠깐 브레이크를 걸고 네네. 되물어 볼게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뭘 해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지원금을 더 주면 좋을까요? 아니요. 국가에서 지금 하는 지자체에서 하는 이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런 콘텐츠 시대에 뭐 그런 것들을
와가지고 참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뭔가를 배워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자꾸 매체에서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유능한 사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식인들, 정말 지식으로 앞으로 벌어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인데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이 들어가지고 40대에서 50대를 가는 사람들은 자식들하고 같이 늙어가는 세월이잖아요. 50년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년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년 동안 나랑 내 자식이 같이 공유를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길이 애들은 10대들이 창업을 금방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핸드폰에서 뭔가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배우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부분들을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도 하다 보면 막히고. 그래 잠깐만요. 네. 그래서 뭘 해주면 좋을까요? 공부 배워야 되겠죠? 네.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알아서 하시면 돼요. 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물론 모두가 잘 살기 좀 좋잖아요. 근데 모두가 잘 살게 하려면 직업 선택은 각자가 한 겁니다. 사실은 각자가 직업 선택을 했어요. 그 직업이 얼마나 유망하고 얼마나 리스크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판단해서 하신 걸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물론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 다 대응하려면 정부에 돈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돈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 돈은 우리가 뭐 산에서 캐서 쓰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다 세금을 또 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사회적 합의가 그래서 필요한 게요. 제가 유능한 사람이 모두가 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를 그래도 살게 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내야 될 세금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면 유능한 사람 더 많이 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내서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부자까지는 안 돼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게끔 다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지금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내야 되는 걸 합의해 줘야 돼요. 그 사회적 합의가 사실은 굉장히 숙제거든요. 사람들은 받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요. 내는 것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뭐 남의 나라 비교 많이 하잖아요. 저 북유럽 가면 뭐 복지 잘 된 나라도 많고 이것저것 좋은 나라 세금 되게 많이 내잖아요. 우리가 뭐 정말 하늘에서 뭐 어디 뭐 숨어서 돈 캐는 구멍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구멍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가 그걸 합의를 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는 시대는 이미 왔고요. 그 합의를 얼마나 잘 빨리 하느냐가 우리의 관건인데 가장 속상한 건 그런 거예요. 가장 속상한 건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거에 대한 합의를 안 해줘요. 당장 내 밥벌이, 당장 내 앞에 뭐 처한 문제 요거만 신경 쓰고요.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해요. 이런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식들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 안 해놓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는 훨씬 더 힘든 환경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매년 조금 좀 늘리는 걸 계속 합의해주고 해야 넘어가는데 우리는 그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는 게 뭐 정말 단칼에 딱딱 이러면 좋지만 이게 쉽지 않아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이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당장 오늘밖에 못 보고 몇 달밖에 못 봐서 그런 건데 우리 모두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보고 내 아이가 늙을 때까지 봤으면 그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건 뭔가 좀 합의하자 우리가.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까 질문을 하시는데 목소리에서 정말 그 절절함이 느껴졌어요. 그 안타까움이 저에게까지 전해졌는데 지금 작가님과 준비된 약속된 시간은 지금 30분까지였어요. 한 질문이 더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도록 할게요. 이제 방금 그것과 또 연계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송경숙님이고요. 재택근무가 공간의 제한을 뛰어넘는다면 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지식인은 해외 기업 진출도 가능해질까요? 취준생들에게 미래 일자리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일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 예전에는 우리가 뭐 공부 잘한다는 표현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했던 그 공부 잘한다의 상당수가 암기도 있을 거고
점수 뭐 어떻게 잘하는 요령도 있을 텐데요. 그건 우리보다 기계가 훨씬 잘해요, 사실. 기계가 잘하는 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따라가 본들 의미가 별로 없어지잖아요. 미래에 살아남을 인재들은 기계가 못하는 걸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계가 놀랍게도 판단을 잘 못해요. 의사결정하고 판단하는 역할은 사람이 잘해요. 그리고 기계는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건 잘하는데 없는 건 잘 못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드는 것도 우리가 또 잘해요. 그러면 미래의 인재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래의 일자리가 과거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요. 기계가 좀 더 편하고 효율적인 것들은 우리가 기계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 주차장에서 사람한테 돈 내본 적 언제입니까? 다 단말기가 붙어 있잖아요, 지금. 그럼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사라졌겠죠. 여러분 하이패스 다 달고 있잖아요, 차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편하다고 하이패스 다 달았지만 그럼 거기에 돈 받는 분들은 미래엔 다 사라지겠죠.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마트에서도 지금은 캐셔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카트에 담기만 하고 나와도 결제가 되면 사라질 거잖아요. 이런 일자리가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겠죠. 슬프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시대에 맞는 변화를 받아들일 만한 기술이 됐건 능력이 됐건 계속 쌓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책 안 읽기로는 어디 가서 안 빠지잖아요. 놀랍게도 취미 조사를 해보면 꼭 독서가 상위권에 들어가요. 거짓말은 기가 막히게 해요, 우리가 또. 독서라는 걸 우리가 필요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세상의 변화, 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독서가 필요한 거고요. 정말 속상한 것들은 부자들은 책을 많이 읽어요. 이거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책 읽지 말라고 어디 뭐 강요한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이곳에 오신 분들은 모두 부자신데요. 그렇죠? 네. 더 부자가 되셔야죠. 더 많이 읽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좀 달라진 세상의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생각하면 뭐 하나 배운 걸로 우려먹고 하면 되게 좋겠지만 이제는 우려먹지 마시고요. 또 우리면 또 맛없으니까 신선한 거 계속 공부하시고 계속 배우시고 계속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좀 더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잘 해나갈 거예요. 그 잘 못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구청이 또 답을 또 찾아주실 거고요. 네. 멋지십니다. 마지막 멘트 아주 좋았어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작가님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해소해 주신 것 같나요? 그래요. 우선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는 계속될 겁니다. 변화 앞에 우리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질문하고 회피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순응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지혜로우신 분들이 되실 거라 기대가 되고 믿습니다. 맞죠? 네. 그럼 열심히 여러분의 의견에 답변해 주신 우리 김용섭 작가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저 앉아서 인사해야 되나요? 사회자분에 한 1분만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그래요? 마지막 부분에 네.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이 애국인 기업이라고 했나요? 해외 진출. 마이크, 네네. 마이크. 근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이크. 그 대신 우리 젊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학교 공부에만 매진하지 말고 전 세계적으로 문화와 또 책과 그 나라들을 세계적으로 그 여행은 비록 코로나 때문에 못 갈지라도 그곳의 책을 읽고 그곳의 문화를 알고 나면은 뭔가 꿈이 생길 거예요. 그렇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다음 세대 친구들이 분명히 애국 기업에도 갈 수 있고 또 그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창의적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일이 있거든요. 비록 네. 고등학교는 중퇴했지만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애국인 회사에 간 그런 거를 봤습니다. 비록 고등학교를 중퇴했을 때는 학교에서도 그 아이의 이름을 들추지도 못했었고 그 게임방에서 한 5년간을 그 생활했을 때 이 아이가 정말 소생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 책으로 인해서 책의 힘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애국인에서 틱톡이라는 데를 가게 됐어요.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학의 그 그 전공과만 보고 수십 군데 그 응시 원서를 냈어도 되질 않았는데 비록 그 애국의 기업에 근무할 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저는 지역 아이들한테 꼭 이런 얘기들은 해줄 수 있었으면 하고 네, 한번 그러한 말씀드렸습니다. 경험이 충분한 용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것으로 저희 2020 서구 독서 동아리 우리 회원들과 함께한 이 자리 저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괜찮으셨나요? 좋아요. 그러면 사회자님께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강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0년 서구 독서 동아리 북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작가 사인회에 참여하실 회원님은 잠시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아리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